지친 하루 끝에 벽화야담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두 손 모아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곳은 지금 어떤 풍경인가요? 댓글로 소식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대감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세 딸이 유언장을 확인하러 사랑채에 모였지요. 내용은 마을 사람들의 짐작 그대로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기름지다는 인삼밭은 첫째 소희와 둘째 소정에게 고스란히 돌아갔고 막내 소연에게 떨어진 건 밤마다 호랑이가 울어댄다는 북쪽 산비탈과 낡은 굴뿐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호랑이 아가리에 밀어넣나? 윤대감도 참 무심하시지. 다들 막내가 불쌍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연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제 몫의 산 문서를 품에 챙겼죠. 그녀의 눈길이 언니들의 꽃신에 묻은 흙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다들 저게 기름진 땅인 줄만 아는구나.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차지한 밭의 흙은 이미 거무튀튀한 찰기를 잃고 병든 것처럼 허여멀건 회색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속이 텅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지요. 첫째, 소희는 아버지의 명성을 잇겠다며 인삼밭에 바로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쉬게 해야 한다는 마을 어른들의 충고도 무시했어요. 우리 집 인삼은 한양에서 제일이었어. 계속 그래야지. 소희가 턱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화려한 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죠. 반면 막내 소연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굴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늘했어요. 손을 대보니 굴 속 습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품속에서 수첩과 붓을 꺼냈어요. 온도, 습도, 바람 방향을 적어 내려갔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굴 입구 근처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땅바닥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짐승의 배설물도 있었죠. 호랑이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숨이 잠시 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펼쳐 배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 넣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소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산비탈에는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자국이 있었는데 굴 근처만은 깨끗했어요. 호랑이 영역이니 다른 짐승들이 얼씬도 못하는구나.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한 걸음씩 내려갔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인삼밭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인삼잎이 붉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줄기도 힘없이 축 늘어졌죠. 병충해의 조짐이었어요. 비싼 거름을 더 주면 되겠지. 소희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비싼 거름을 주문했어요. 반면 소연은 굴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땅을 살폈습니다. 돌틈 사이로 이상한 버섯이 자라고 있었어요. 갓이 넓고 살이 두툼했죠. 소연은 조심스럽게 버섯 하나를 따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윽한 향이 났어요. 상황버섯이었죠. 굴의 서늘한 기운 덕에 자연스레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버섯 굴락지의 위치를 그려 넣었어요.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적었죠. 이곳은 채취, 저곳은 보존. 흙 묻은 신발 자국만 남기고 소연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뒤 둘째 소정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그 산 위험하잖아. 언니한테 넘기는 게 어때? 소정이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굴리고 있었죠. 얼마 주실 건데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만큼. 소정이 내민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문서에 보면요. 4년 안에는 팔 수도 없고 반드시 땅을 돌봐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연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굳었죠. 게다가 전 그 땅이 마음에 들어요.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정은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소매 안에서 주판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났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소희의 인삼밭은 물이 빠지지 않고 고였습니다. 배수가 나빴던 거죠. 인삼뿌리가 물에 잠겨 썩기 시작했어요. 금부병이었습니다. 소희는 인부들을 불러 도랑을 파괴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밭 구석구석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죠. 반면 소연의 산비탈은 경사가 있어 물이 술술 빠졌습니다. 굴 입구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한 바람이 습기를 막아줬어요. 소연은 장마 속에서도 산을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상황버섯을 확인했죠. 물기를 머금어 더욱 탱탱하게 자라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몇 개를 따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죠. 굴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희귀한 약초도 자라고 있었어요. 도라지보다 가늘지만 향이 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양에서 귀하게 치는 약초야.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흙이 묻어도 티나지 않는 짙은색 한복이 흠뻑 젖었죠. 하지만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장마가 끝나고 며칠 뒤 최객주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윤대감 때부터 인삼을 사가던 한양의 큰 상인이었어요. 굵은 옥반지를 낀 손이 묵직했죠. 소희는 서둘러 인삼밭을 정돈했습니다. 썩은 부분은 잎으로 가리고 멀쩡해 보이는 곳만 보여주려 했어요. 최객주 앞에서 허리를 굽혔죠. 올해도 좋은 인삼이 많이 났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객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최객주가 묶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죠. 보자기를 풀자 상황버섯과 약초가 나왔어요. 이것들은 제 산에서 난 것입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최객주가 손을 뻗어 버섯을 들어 올렸어요. 냄새를 맡고 살을 눌러보았죠. 최객주의 입가에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상품이요. 얼마나 있어? 지금은 이만큼이지만 가을이면 더 있을 겁니다. 소연이 답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객주를 바라봤죠. 최객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최객주가 소희를 불렀습니다. 올해 인삼 거래량을 줄이겠소.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왜 그러십니까? 밭 상태가 예전 같지 않소. 땅이 병들었구려. 최객주의 말은 짧았습니다. 소희는 치켜올린 턱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자금이 막혔죠. 소희는 집안의 은비녀와 옷가락지를 내다 팔았어요. 인부들 품삯을 겨우 메웠습니다. 반면 최객주는 소연과 따로 만났습니다. 주막 뒷방이었어요. 버섯과 약초는 내가 모두 사겠소. 값은 미리 주겠소. 최객주가 은자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가을까지 좋은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최객주의 굵은 옥반지가 빛났어요. 소연은 주막을 나서며 품속의 은자를 만졌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죠. 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여름 끝자락.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더라. 윤 막내가 그 산에 혼자 다닌다지? 무섭지도 않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인부들은 산 근처 가기를 꺼렸습니다. 소연은 이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산에 더 자주 올라갔죠.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산비탈을 기웃거렸습니다. 귀한 약초를 캐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런데 풀숲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죠. 남자는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산에 함부로 오르지 않았어요. 소연은 그날 저녁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줄을 적었죠.
호랑이 소문 덕에 도둑질 걱정 없음. 굴 입구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수첩장을 넘겼어요.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벗고 집으로 돌아왔죠. 산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소연에게 위협이 아니라 보호막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수확철이었어요. 소희의 인삼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인삼 옆에 멀쩡하던 포기들까지 시들기 시작했어요. 병이 번진 것이었죠. 마을 어르신들이 밭을 둘러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이 지쳤구만. 갈아엎고 몇 해는 쉬게 해야 해. 콩이라도 심어서 땅심을 돌려놔야지. 하지만 소희는 화려한 비녀를 쓴 채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집안이 몇 대를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지칠 리 없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더 비싼 약재를 주문했죠. 한양에서 온 약상이 비법물이라며 병을 내밀었어요. 이걸 뿌리면 금방 나을 겁니다. 약상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은자를 주고 약을 샀어요. 인부들이 밭에 약을 뿌렸죠. 하지만 소희는 몰랐습니다. 땅의 병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었어요. 땅이 쉬어야 낫는 것이었죠. 둘째 소정도 언니 밭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자기 밭도 비슷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소매 안에서 주판을 만지작거리는 횟수가 늘었어요. 그날 저녁, 소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숫자를 더하고 빼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같은 시각, 소연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굴 주변을 천천히 돌며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수첩에 그린 지도와 맞춰보았죠. 호랑이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길만 피하면 되겠구나.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굴 아래쪽, 호랑이가 지나다니지 않는 그늘진 곳을 찾았어요. 흙을 파보았습니다. 축축하고 비옥했죠. 해가 직접 닿지 않아 타들어가지 않는 땅이었어요. 소연은 마을 약초꾼에게 얻은 산양삼 씨앗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어요. 그늘에서 잘 자라고 인삼보다 빨리 자라는 약초였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산에 올랐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흙을 북돋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죠. 잘 크고 있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싹을 어루만지는 손이 부드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죠. 소연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갔습니다. 소연이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호랑이는 자기 영역을 한 바퀴 돌고 굴 안으로 들어갔죠. 소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적었어요. 호랑이 덕에 멧돼지, 고라니 모두 사라짐. 약초 피해 없음. 흙 묻은 신발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어느 날 밤, 소희와 소정이 소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나 좀 보자.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소연이 문을 열자 언니 둘이 들어왔죠. 네가 산에서 뭘 캐서 파는 게 사실이냐? 소희가 물었습니다. 턱을 치켜 올린 채였어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그건 우리 집안 산이야. 거기서 나는 건 다 같이 나눠야지. 소정이 거들었습니다.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어요. 소연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북쪽 산과 굴,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은 막내인 저의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문서를 펼쳐 보여줬죠.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산에서의 모든 책임과 권리는 막내 소연에게 있다고요.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소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없었죠. 소연은 조용히 문서를 접어 넣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두 언니를 바라봤어요. 이건 제 몫입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군 것이고요.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와 소정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크게 울렸죠. 소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북쪽 산이 달빛에 검게 보였어요. 겨울이 코앞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릴 무렵이었어요. 소희의 인삼밭에서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팠어요. 하지만 나오는 인삼은 작년의 절반도 안 되었죠. 게다가 뿌리가 가늘고 빛깔도 탁했습니다. 상품성이 없었어요. 이럴 리가.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비녀가 흔들렸죠. 날카로운 손톱으로 인삼을 집어들었지만 금방 부러졌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가 인삼밭이 망했다는 이야기였죠. 며칠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었어요. 지난번 빌려간 돈 갚으시오. 약값도 아직 안 주셨소. 소희는 은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랐어요. 빚쟁이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죠. 둘째 소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 일부를 몰래 팔려고 했어요. 마을 부자에게 찾아갔죠. 이 밭을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든 땅은 사지 않소. 소정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소매 안에서 주판 만지는 소리만 덜그럭거렸죠. 그날 밤 소희의 방에서 장부 넘기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촛불이 깜빡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초겨울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어! 나무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북쪽 산길에서 봤소. 이만한 놈이 지나가더란 말이오. 나무꾼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윤 막내가 그 산에 혼자 다닌다며? 미친 거 아니야? 호랑이한테 물리면 어쩌려고.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사흘 뒤 관아에서 포수대가 왔습니다. 창과 활을 든 사내들이었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왔소. 포수대장이 말했습니다. 굵은 목소리였죠. 소연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산에 함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뭐? 호랑이가 사람을 칠 텐데 그냥 두자는 거요? 포수대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호랑이는 자기 영역만 지킵니다. 굴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소연이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몇 달간 관찰한 기록이었죠. 함부로 쏘면 호랑이가 더 난폭해집니다. 그럼 마을이 더 위험해져요. 포수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이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산 아래만 순찰하시죠. 굴 근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결국 포수대는 산 아래쪽만 돌다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취객주가 다시 마을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큰 마차를 끌고 왔죠. 소윤의 집 앞에 마차가 섰습니다. 취객주가 내렸어요. 준비한 것이 있소? 취객주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뒤 큰 광주리 2개를 들고 나왔어요. 광주리 안에는 상황버섯과 산양삼이 가득했습니다. 취객주가 하나하나 살폈어요. 무게감 있는 손길이었죠. 좋소. 작년보다 더 낫구려. 취객주가 말했습니다. 냉정한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한양에서 이미 소문이 났소. 호랑이가 지키는 약초라고. 취객주가 덧붙였습니다. 굵은 옥반지를 낀 손으로 은자 주머니를 꺼냈어요. 귀한 것이니 값도 그만큼 쳐주겠소. 은자가 소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묵직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죠. 취객주가 떠난 뒤 소연은 마을 어귀 황무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투성이 땅이었어요.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땅 주인은 의아한 얼굴을 했어요. 돌밭인데 뭐 하려고? 천천히 읽어보려고요. 소연이 답했습니다. 은자 몇 냥을 내밀었죠.
땅 주인은 기꺼이 팔았어요. 쓸모없다. 여긴 땅이었으니까요. 소연은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황무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돌을 하나씩 치우며 흙을 살폈죠. 내년 봄엔 콩을 심어야겠어.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첩을 펼쳐 새로운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집은 어두웠어요. 빚쟁이들이 연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돈 갚으시오. 이번 달까지라고 하지 않았소. 소희는 집안에 남은 물건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은장도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까지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랐어요. 결국 소희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밖 주막에서 장사하는 자였죠. 돈을 빌려주시오. 소희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턱을 치켜 올릴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담보가 뭐요? 인삼밭이요. 소희가 답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줬소. 하지만 석 달 안에 못 갚으면 밭은 내 것이요.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떨렸죠. 화려한 비녀는 이미 팔아 없었어요. 날카로운 손톱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이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나 좀 쓰면 안 될까? 소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어요. 언니도 어렵다며? 소연이 물었습니다. 나도 빚이 좀 있어. 네가 요즘 돈을 잘 벌잖아. 소정의 눈동자가 굴러갔습니다. 소매 안에서 주판 만지는 소리가 났죠.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다 쓸 곳이 있어요. 드릴 돈은 없어요. 뭐? 그래도 언니잖아. 소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손이 필요하시면 품신 받고 일하시면 돼요. 하루 200문 드릴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소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소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소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산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굴 입구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았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봄에 심을 콩의 양을 계산했어요. 황무지를 살리려면 몇 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봄이 왔습니다. 땅이 녹기 시작했어요. 소희의 인삼밭은 처참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나니 땅이 갈라져 있었어요. 흙이 회색빛을 넘어 거무스름했죠. 인부 하나가 땅을 파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이 땅은 이제 아무것도 안 자랄 것 같습니다. 닥쳐! 계속 이래!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인부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지 않았어요. 간혹 나온 싹도 며칠 못 가 시들었죠. 땅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밭둑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땅이 완전히 죽었구만. 윤대감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소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라버린 흙을 바라볼 뿐이었죠. 같은 시각, 소연은 작년에 산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돌을 골라내고 흙을 고른 땅이었어요. 이제 평평해진 밭에 콩을 심기 시작했죠. 콩을 심으면 땅이 살아나.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콩은 땅속에 양분을 주는 작물이었어요. 4년쯤 콩을 심으면 척박한 땅도 기름지게 바뀌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주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죠. 북쪽 산도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심은 산양삼이 겨울을 잘랐는지 확인하려고요. 산길을 오르는데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어요.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죠. 저 멀리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그저 바라만 봤죠.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호랑이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굴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죠. 나를 기억하는구나.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굴 아래 그늘진 곳으로 갔습니다. 사냥삼이 싹을 틀고 있었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자랐죠. 잘 크고 있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북돋아 주었어요. 굴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쳤죠. 산을 내려오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올해 수확 예상량을 적었어요. 작년보다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4년 뒤면 황무지도 쓸 수 있겠어. 그때쯤이면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계획이 또렷했어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몇 해 뒤를 보는 농사였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소희의 밭이 보였습니다. 갈라진 땅, 시든 싹, 지친 인부들. 소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숨을 작게 내쉬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이 길 위에 자국을 남겼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집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채업자와 그 일당들이었죠. 약속한 날이 지났소. 사채업자가 소리쳤습니다. 굵은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곧 돈을 마련하겠소.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안 돼요. 문서대로 밭은 이제 내 것이요. 사채업자가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소희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죠. 소정도 집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밭도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처지였거든요. 소매 안에서 주판을 만지작거렸어요. 이 집도 내 것이요. 사채업자가 대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대감 집안이 망하는구만. 몇 대를 이어온 집안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나타났어요. 손에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잠깐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돌아봤어요. 네가 누구냐? 저 집 막내딸입니다. 소연이 답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채업자를 바라봤어요. 큰언니가 빌린 돈이 얼마죠? 은자 20냥이요. 이자까지 치면 30냥이고.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은자 주머니가 나왔어요. 묵직한 소리를 내며 땅에 내려놓았죠. 여기 30냥 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커졌어요. 돈은 제가 갚아드릴게요. 대신 큰언니 밭의 주인을 저로 바꿔주세요. 소연이 덧붙였습니다. 소희가 문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소연아, 네가 왜? 언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사채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어차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새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삼밭의 주인이 소희에서 소연으로 바뀌었어요. 증인들이 도장을 찍었죠. 소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화려한 비녀도 없고 날카로운 손톱도 다 부러진 손이었죠. 소정은 집 안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눈동자를 굴렸어요. 이제 막내가 땅을 다 가지게 됐구나 싶었죠. 사채업자가 은자를 챙겨 떠났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소연은 소희 앞에 섰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세요. 하루 200문 드릴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죠. 소연은 돌아섰습니다. 북쪽 산이 보였어요. 저 산과 굴, 그리고 이제 이 밭까지 모두 소연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밭은 4년간 쉬게 할 거야. 콩을 심어서 땅을 살릴 거고 중얼거리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밭둑을 천천히 걸었죠.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소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는 황무지에서 인삼밭까지 그리고 북쪽 산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소연은 인삼밭으로 갔습니다. 인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삽과 사미를 들고 섰죠.
오늘부터 이 밭을 갈아엎을 겁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인삼밭을 갈아엎는다고요? 네, 땅이 너무 지쳤어요. 쉬게 해야 합니다. 소연이 답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인부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삽이 땅을 파고들었어요. 시든 인삼 뿌리들이 뽑혀나왔죠. 회색빛 흙이 뒤집혔습니다. 소희가 밭둑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서 있었죠.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밭이 갈아엎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건 내 밭이었는데. 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손으로 버린 땅이었죠. 오후가 되자 밭의 절반이 갈아엎어졌습니다. 뒤집힌 흙에서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땅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잘하는 일이야. 땅을 쉬게 해야지. 윤막내가 똑똑하구만.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했던 충고들이 떠올랐죠. 땅을 쉬게 하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요. 자기는 그때 귀를 막았었어요. 턱을 치켜 올리고 무시했었죠. 이틀이 지나자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졌습니다. 평평한 흙밭만 남았어요. 소연이 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인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죠. 이 땅은 4년간 쉴 겁니다. 소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콩을 심어 땅에 기운을 돌려주고 내년에는 메밀을, 그 다음 해에는 또 콩을 심을 겁니다. 4년째 되는 해에 다시 인삼을 심겠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그래, 그게 옳은 농사지. 윤대감이 살아계셨어도 그리 했을 거야. 마을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소희는 밭독에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했어야 할 말이었죠. 하지만 자기는 욕심을 부렸어요.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짜내려고만 했죠. 결국 땅은 죽었고 자기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소정이 언니 옆에 섰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소정이 작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연이 다가왔습니다. 두 언니 앞에 섰죠. 내일부터 일 나오세요. 콩 심는 일 도와주시면 됩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그건 그때 일이에요. 지금은 일손이 필요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루 200문씩 드릴게요. 다른 인부들이랑 똑같이요. 소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소연은 돌아서서 밭을 바라봤어요. 갈아엎어진 흙이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첫 해 봄에는 콩 파종, 가을에는 수확 후 흙에 갈아넣기. 계획이 또렷했습니다. 4년 뒤를 보는 농사였어요. 북쪽 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죠. 굴에서 오는 바람이었어요. 소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흙 묻은 신발로 밭을 천천히 걸었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북쪽 산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산을 무시했었죠. 쓸모없고 위험한 땅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쓸모없었던 건 저 산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다는 걸요. 땅은 쉬어야 살아나는데 자기는 쉬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짜내기만 했죠. 결국 땅도 죽고 자기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쉴 수 없었어요. 매일 밭에 나가 일해야 했죠. 품삯을 받으며요. 자기가 땅을 쉬게 하지 않았듯이 이제 자기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창문을 닫았어요. 촛불을 껐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윤소연의 밭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한때 죽었던 인삼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4년간 콩과 메밀을 번갈아 심으며 쉰 땅이었죠. 흙이 검고 기름졌습니다. 손으로 쥐면 부드럽게 부서졌어요. 생기가 돌았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인삼 모종을 심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곁에서 소희와 소정이 일을 도왔어요. 두 사람은 이제 소연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었죠. 소희의 손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화려한 비녀도 날카로운 손톱도 없었죠. 하지만 그 손은 땅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물 좀 더 줘야겠어. 소희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그쪽은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함께 일했습니다. 예전처럼 다투지 않았어요. 북쪽 산도 변했습니다. 약초의 보고로 소문이 났죠. 호랑이가 지킨다는 이야기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소연의 산양삼과 상황버섯은 한양은 물론 멀리 청나라까지 팔려나갔습니다. 귀한 약재로 이름이 높았죠. 최객주가 찾아왔어요. 여전히 굵은 옷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윤 막내. 아니 이제는 윤 거상이라 불러야겠구려.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무게감 있는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소연이 답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은 여전했죠. 올해 물건도 모두 사가겠소. 값은 작년보다 더 쳐주겠소. 최객주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래가 끝나고 최객주가 떠났습니다. 소연은 북쪽 산을 바라봤어요. 굴 입구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호랑이의 울음이었어요. 예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소연에게 축복이었어요. 땅을 지키는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4년 전 아버지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북쪽 산비탈과 굴, 윤소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옛말에 이르기를 뿌린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소연은 수첩을 덮었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했죠. 북쪽 산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흙 묻은 신발을 벗으며 소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4년 전 그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던 그 땅이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